안녕하세요. 강원진학지원센터 연수지원팀 장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최혜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2024 대입 준비를 위한 고교생활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주요 사항 혹은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 학교 생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린 후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재연의 형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내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시 합격 내신 성적이 중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학에 따라 서류와 면접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성취도와 발전 가능성을 정성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 이수 과목,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성취도와 발전 가능성을 정성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내신은 모든 수시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제외하고 3단계의 성취도로 평가를 하며 대학별로 이 성취도를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여러분들이 진학을 희망하시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시의 교과 평가 반영. 서울대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과 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자의 전공 관련 교과 이수, 학업 수행 충실도를 정성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고등학교 3년간의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 등을 두루 반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위권 대학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의 확대. 2022학년도 대입부터 상위권 대학 중 상당수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이 해당 전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학의 명칭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한 대학들의 이름입니다. 대학 이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가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주제, 내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주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부 기재 축소로 학업 역량의 중요성 강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4학년도 대학 입학 학생부 기재사항 변화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과활동입니다. 교과활동은 과목당 500자를 기재합니다. 방과 후 학교활동 내용은 미기재이며 영재 발명교육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기재와 미반영의 용어의 의미 차이를 좀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기재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며 미반영이라는 말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하되 상위 대학 진학 시 전형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은 연간 500자를 기재합니다. 비교과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중 자율활동 연간 500자 기재입니다. 동아리 활동 마찬가지로 연간 500자를 기재하며 주요한 변화로서 자율 동아리 활동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이며 소논문 기재도 금지되었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서 기재되는 분량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 700자를 기재합니다. 아울러 진로희망 분야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상경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경력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 역시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표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문장의 형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과 분량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방과 후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개인적으로 수행한 봉사활동, 그리고 수상경력 등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율활동을 비롯하여 정규 동아리 활동,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은 대입에 반영을 합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과 분량이 축소됨에 따라 학생의 수업 태도와 참여도, 자기주도 학습 과정, 수행평가 활동 등이 기재되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변화로 인해 대입에서 비교과 활동의 영향력이 작아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활동의 양적인 면은 줄더라도 질적인 면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축소는 가장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충실하라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요.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교내외 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학습 성취도 그리고 교과 역량이 대입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첫 번째 주제 내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해서 크게 4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능 과목의 변화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가지고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능 과목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 각각 선택 과목이 도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역별로 보시겠습니다.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 과목으로서 독서와 문학이 각 17문항씩 총 34문항이 출제됩니다. 국어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으며 각 11문항씩 출제됩니다. 두 번째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으로서 수학 1, 수학 2가 각 모두 22문항이 출제가 되며 이 중 7문항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으며 이 선택 과목들은 각 8문항씩 출제가 되고 그중 2문항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총 17개 과목 중 계열 구분 없이 2과목까지 선택하셔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탐구 영역의 경우 6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셔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원점수 45점부터 5점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였죠.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도입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선택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해 선택 과목을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점수 산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해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인문계와 자연계의 구분이 없어진 만큼 탐구 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셔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잘 모르겠는 내용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대수능 EBS 연계율을 50%로 하락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 영역의 경우 모두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정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진학을 희망하시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표준 점수가 산출되는데 총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과목 집단별 공통과목의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과목 집단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표준화 점수를 각각 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서 배점 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배점 비율 반영 합산이라 함은 예를 들어 원점수 100점 만점 시험에 공통과목에 80점이 배정되었고 선택과목에 20점이 배정되었다면 공통과목 표준화 점수에는 0.8을 그리고 선택과목 표준 점수에는 0.2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가서 배점 비율 반영 합산이 된 점수를 다시 평균이 10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인 최종 표준 점수로 산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두 수험생의 선택 과목 평균만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수험생 A는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서 미적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수험생 B는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서 기하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수험생 A와 수험생 B의 공통과목 원점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50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의 원점수도 14점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선택과목 평균을 보시면 수험생 A와 수험생 B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A의 선택과목 평균은 12점이고 수험생 B의 선택과목 평균은 14점이므로 우리는 수험생 A의 경우 선택과목 평균보다 높은 선택과목 원점수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수험생 B의 경우 선택과목 평균과 같은 선택과목 원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아까 선택과목 집단별 공통과목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험생 A는 수험생 B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 표준 점수를 받게 된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두 수험생의 원점수 총점이 같고 선택 과목도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수험생 A와 수험생 B는 모두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미적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수험생 A의 공통과목 원점수는 55점이며 수험생 B의 공통과목 원점수는 53점입니다. 그리고 수험생 A의 선택과목 원점수는 15점이며 수험생 B의 선택과목 원점수는 17점으로 결국 두 수험생의 원점수 총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단계, 배점 비율을 반영 합산 단계를 거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과목 원점수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받은 수험생 A가 수험생 B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 표준 점수를 받게 된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3년을 준비하셔서 응시하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최종 결과인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그리고 등급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집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정시 모집 비율 확대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학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해당 대학들입니다. 참고로 이 대학들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45% 이상이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의 도입 확대. 그리고 이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상당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서울소재대학 혹은 수도권 소재대학의 경우 입시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 내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도 상당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의 소제목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해야 할 일 혹은 하면 좋은 일로 정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작성한 내용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사 일정을 따라 작성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입니다. 3월은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는 달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와는 많이 다른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3월 달에는 창체 동아리 혹은 자율 동아리를 선정하는 달이며 어쩌면 여러분들 생애 최초로 전국 단위 시험인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시게 됩니다. 아울러 3월은 학년 초 상담이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4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신 성적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1회고사가 실시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어느 정도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꿈 찾기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5월입니다. 5월은 비교과 활동의 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비교과 활동이란 동아리, 독서, 봉사, 자율탐구 활동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 5월에는 다른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5월에는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실시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수행평가는 내신 성적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행평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 탐구심,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참여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도 여러분들만의 꿈찾기 활동을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여러분의 꿈찾기 활동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여러분들만의 진로 그리고 진학 희망 찾기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수행평가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시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에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답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시고 나서 받게 되시는 개인별 성적 통지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속에는 여러분이 획득하신 등급, 100분위 점수, 그리고 표준 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맞고 어떤 문제를 틀리셨는지 혹은 영역별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수능에 출제되었거나 아니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개념을 담은 문항이 몇 번 문항이었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 놓으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의고사를 위해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거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개인별 성적 통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인별 성적 통지표를 보셨는데도 답을 찾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땐 그 통지표를 들고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향과 목표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은 1학기 2회고사가 실시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2회 활동 혹은 학교에 따라서는 1차 선택과목 선택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월과 마찬가지로 7월에 2회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교내 행사나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7월은 학기말 상담이 실시됩니다. 자, 8월에도 나의 진학 혹은 진로 희망 찾기 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기로 가겠습니다. 9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은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활동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결정하실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하셔야 하지만 특히 물리 1, 물리 2처럼 위계가 있는 과목, 여기서 위계가 있다 함은 2 과목을 선택하실 때 1 과목의 이수 여부가 중요한 과목을 선택하실 때 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어떤 과목이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과목을 선택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진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도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시게 되고요. 2학기 학기초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자, 10월입니다. 10월에는 1학기 1회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기에 하셨던 여러분들의 진로 혹은 진학 희망 찾기 활동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여러분들만의 진로와 진학 희망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검색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을 제가 비교과 활동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10월에도 여러분들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입니다. 11월은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달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11월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10월에 시작했던 여러분들의 진로 혹은 진학 희망 분야 검색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시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1학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에도 응시하시게 됩니다. 12월입니다. 12월은 12월 초에 1학년 마지막 내신 시험인 2회고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아울러 2회고사가 끝난 후에는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교내대회 또는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12월에는 1학년 학년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1월에는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달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월에는 1학년 생활을 정리해 보시고 2학년 학교 생활을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또는 기억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재연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도 하셔야 하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도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를 하실 것이라면 이왕이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 3학년 선택 과목 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희망 사항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계가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과 활동 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학습 태도, 그리고 지적 호기심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아울러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교과 활동 시 여러분의 학업 역량과 주도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교과 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장을 하시는데 단연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 대입의 도서명과 저자명은 더 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독서 활동의 중요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과 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실 수 있는 만큼 부디 고등학교 생활 내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꾸준하게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확한 대입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모든 학생들에게 꼭 맞는 최선의 입시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맞는 여러분들만의 입시 전략이 최선의 입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입시 전략을 수립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대입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입 정보 프로그램 감자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정확한 대입 정보를 찾으시고 그 대입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입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수시 모집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정시 모집과 관련이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꾸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입에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내신 성적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하셔야 성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2024 대입 준비를 위한
고교 생활이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시절은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도약하실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도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